한국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사회복지공제 사무총장 공부천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는 녹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오늘 정책토론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님의 개회사와 백선희 국회의원님, 김윤 국회의원님, 서명훈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제자의 주제 발표 후 각계 전문가 6분이 토론자로 나서 발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토론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선희 국회의원님, 김윤 국회의원님, 서명훈 국회의원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선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일규입니다. 우리 김용하 이사장님께서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준비된 축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주제로 사회복지인의 삶의 질과 존엄 그리고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백선희 의원님, 김윤 의원님, 서명호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우리 김용하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회복지인들이 최일선에서 돌봄과 조력 그리고 환경 변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소득 보장 그리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런 공론회장을 통해서 사회복지인의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서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인의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사회복지 실천은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존엄을 실현하고 모두가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전문적인 실천을 이어가는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인들의 처우 역시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단순한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인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 책무 강화 5대 의제를 제안하고 정책 협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의제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내실화와 확대 설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을 지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주신 박일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조국혁신당 백선희 위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네, 박수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일찍 반응을 했나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면서 조국혁신당에서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선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인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에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님과 국민의힘의 서명호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회복지인의 권익 향상과 또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화 이사장님과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어떻게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를 위해서 발제를 맡으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석재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님과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의 최종환 관장님, RNA 애널리스틱스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님,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님,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명희 논설위원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의 김재원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더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 사회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 사회로 사실 초고령 사회고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20%이고 또 우리나라는 나중에 40%가 되기 때문에 세계 1위의 노인 인구 비율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부터 또 이제 장애인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지만 인구 구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노후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현재 내가 직업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처우, 낮은 임금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이후에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 제도가 잘 도입된 기관으로 옮기고 싶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장기 근속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사회복지 현장의 특징이 이렇게 그 중도이지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또 노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개인의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돌봄 수요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사들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으려면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노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우리 또 김영하 이사장님하고 박일규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대회 갔을 때요. 이번에 그 새 정부의 바라는 이제 국정 과제가 아니죠. 그 정책 제안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사인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겠지만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는 예전에 저희 제자들도 학교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하 이사장님이 제 의원실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요. 바로 같이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회가 조금 빨리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인이 자신의 노후를 불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국회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들의 삶이 사회복지인의 삶이 제도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요. 맨 앞에서 맨 끝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맨 앞에서 열었기 때문에 맨 끝까지 이 제도가 입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드린 백선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입니다. 제가 국회 오기 전에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의료 정책을 전공했는데요. 의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사회복지에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국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좀 참담한 것 같습니다.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하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우수한 인력들이 사회복지계에 오래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은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게 자명합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기본사회에 관한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그 안에 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또는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사회의 취지하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사회복지사의 퇴직연금 제도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용하 이사장님께서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활동해온 사회복지 공제회가 이 퇴직연금 제도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논의된 결과를 다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신 김인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서명웅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이면서 우리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정말 저는 현장에서 같이 저랑 많이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강남구청과 강남구 보건소에서 한 14년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의 그 힘든 역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처우 개선, 처우와 그리고 또 우리 그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그 민원 빡셉니다. 그렇다고 그 민원 받았다고 위에 또 우리 상급자한테 도저히 또 보고 못합니다. 보고 못하면 또 서비스가 또 소홀했느니 또 여러 가지 평가받는데 불리하고 이런 양쪽에서 다 치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 정말 스트레스 많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그 처우와 고민과 애로사항 무엇인지 정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박일교 회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공제회 김영화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백성희 의원님과 김윤 의원님께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를 출발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낮은 곳에서 뜨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충분한 처우 개선과 또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앞으로 이분들의 처우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또 제가 여담으로 우리 국민의힘 이번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의 따님이 고명딸입니다. 이분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영문과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몇 달에 거쳐서 이 따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정말 더할 것이 없는 직업인데 나는 너가 영문과보다는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게 정말 영광이고 정말 뜻있는 일이라고 정말 간곡하게 설득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보태서 그 사위까지 사회복지사입니다. 정말 부부가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님의 그 훌륭한 역할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낮은 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은 당이 힘을 합해서 정말 다시 한번 좋은 제도 개선을 하는데 앞장서고요. 제가 강남구청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에 다 이렇게 산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직의 공무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제가 사회복지직에 국장급의 간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뭐라 그러나 처우 개선에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강남구청에도 사회복지직에 국장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우리 동료였던 여성분이 국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사의 영역 정말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과 그런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저희 국회에서는 우리 조국혁신당, 더불어당, 우리 뭐 당에 상관없이 우리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데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발제자님과 또 우리 토론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값진 말씀 주신 서명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자장,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자장으로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부득이 참여를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실 토론자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최종환 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R&A 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이명희 논설위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은 홍경준 교수님을 대신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신 김용하 이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박일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회장님과 함께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이 정리가 안 되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이 도입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백선희 의원님과 서명국 의원님, 김윤 의원님 세 분께서 이 어려운 이 사회복지인의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그 과제를 과감히 이렇게 맡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이제 우리 소개는 끝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 석재원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 사람의 사회복지인으로서 사회복지 처우 개선의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제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발제 보시면요. 이런 순서대로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앞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수준은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 기관의 그 인력 확충에도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 처우 개선의 중요한 이제 측면 중에 하나가 그 노후에 그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일단 오늘 그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2011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의 그 앞서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학기술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보면서 사회복지인 그 퇴직연금에 대한 모델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53년에 처음 이제 그 규정이 도입이 됐고 61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퇴직연금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가 완전히 의무화되진 않고 여전히 퇴직금제가 선택 가능한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시금과 연금 그 수급을 선택 가능하게 이제 운영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일시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적용 현황을 보면 사업장 같은 경우는 26.4%, 근로자 가입률은 53%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 가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은 지금 현재 중도 인출이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전액 인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주택
구입이나 주거 임차 이런 주거비 관련해서 중도 인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IRP 계좌로 이제 이관한 후에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사실은 그러니까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만 봐도 106만 명이 또 해지하고 해지 금액도 1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이 우리가 굉장히 규모가 사실은 큽니다. 381조 원의 기금 적립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주로는 이제 DB형 우리가 얘기하는 확정급여형으로 규모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큽니다. 비중도 크고요. 그런데 이런 적립금 중에 이 수익률이 사실은 그 높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원리금 보장형의 80%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행히 작년도 실적은 많이 개선돼 가지고 5.26%까지 올라갔지만 이전에는 2% 내외 의 수익률을 보이는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연금 수령 그 계좌가 10%를 돌파했지만 그 이전에는 연금 수급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낮은 7% 내외를 보여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의 어쨌든 노후 보장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게 운영되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회복지 그 종사자들의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자는 150만 명 정도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1급 자격자의 경우는 한 20만 명, 그리고 2급 자격자는 127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 근데 이 사회복지 자격자 중에서 이제 그 시설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이제 종사자를 볼 텐데 먼저 시설을 보면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설은 지금 한 3만 4천 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이 가장 많고 아동 장애인 시설 순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이제 대상자 그리고 지역에 3만 4천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추정이긴 하지만 한 43만 6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생활시설에 16만 명, 이용시설에 27만 명 정도가 이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평균 기간당 한 16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보면 이 사회복 종사자의 그 보수 수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지금 그 공무원 그 9급 공무원의 이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사업별 호봉 체계가 있고 지자체도 호봉표가 따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보수 월액은 315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타 산업에 비해서 높지 않은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기준표, 표준 보수 기준표를 거의 사실은 이제 준수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국고 지원 시설이 97.5%, 지방 이양 시설도 거의 100% 이상 보수 수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그 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 시간은 171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보수 수준에 대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보수 수준에 대한 인식은 39.2%가 보수 수준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직 횟수도 2.5회 내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직의 주요 이유가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 불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 기관의 퇴직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기관은 그래도 제도의 수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퇴직 그 연금에 대한 그 가입 실태가 92.1%가 일단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한 1655기관에 대한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응답자의 92% 기관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7.9%가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퇴직연금 분을 매년 정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확정 기여형 DC형이라고 하는 퇴직연금으로 유형으로 주로 75%가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입 기간은 은행이 가장 60%로 높고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중소 기업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공단이 21.7%, 보험사 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인 퇴직 연금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이 과학기술 인의 그 인재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면서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성 제고, 특히 노후 보장의 강화를 위해서 이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주요 사업으로 퇴직연금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처음에는 2004년 말에는 그야말로 2개 기관에 100명 구조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부 출연금이 그 과학기술인 발전 장려금 재원이 마련되면서 2009년에 과학기술인 장려금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그것이 2013년에는 재원 2천억 원까지 이제 말이 조성이 되면서 점차 이제 커지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고, 지금 공제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게 됐고, 회원도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탄탄한 조직으로, 그리고 탄탄한 연금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운영 현황을 보면 회원 수는 지금 현재 13만 명에 달하고 있고, 운영 그 자산 규모도 14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도 꽤 안정적으로 6.1%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이 운영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법정 퇴직금의 연금 전환분인 8.3%, 그리고 개인 부담, 그러니까 IRP로 할 수 있는 개인 부담 2.5%, 거기에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 1% 남짓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퇴직 후에 이제 이것을 운용한 수익률까지 포함해서 퇴직 후에 이제 급여로 된 퇴직연금으로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 이런 그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회복지 공제회가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가입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입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밝힌 경우가 한 60% 정도 됐고요. 현재 가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한 40%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공제회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입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미희망하는 것으로는 기존의 퇴직연금을 이제 탈퇴한다라든지 이런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 공제회가 퇴직연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숙련된 인력의 이탈 방지, 그리고 신규 인력 유입으로써 이 복지 현장의 그 질을 조금 더 제공 환경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공제회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의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적인 퇴직연금 가입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간 퇴직연금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낮은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연계한 부가복지 제도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설계할 수 있는 공제회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이제 정부의 노력을 여기에 얹어서 그 사회복지 종사자 장려금 지원을 그 과학기술인 공제회 같은 그런 식의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 공제회를 통해서 그 지원금들을 이제 마중물처럼 얹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퇴직연금으로 해서 그 급여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정부가 이 사회복지 종사자 장려금이라는 이런 이제 재정 기반까지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인 공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그냥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건이 조성되면서 정부의 이제 지원금도 들어왔던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먼저 출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또 지금도 이제 공제회와 협력해서 하고 있지만 이 거버넌스 자체에 보건복지부가 들어오는 것, 구조적으로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공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도 이제 퇴직연금의 좀 내실화를 위해서 뭐 퇴직연금의 기금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법률이 2011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11년에 제정된 법을 개정해서 6조의 2항을 만들어서 퇴직연금 급여 사업의 운영 그 조항을 넣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회복지 공제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공제 도입을 하는 것을 이제 지금의 그 퇴직연금 그 법의 기본법이 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해서 그 사회복지 공제회가 주관하는 퇴직연금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그 사회복지인의 여러 가지 그 근로 그 형태나 그리고 그 전체 그 직종의 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인 그 퇴직연금 그 공제 제도는 이 DC형으로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설계해서 수익률을 좀 더 보다 이제 제고할 수 있는 DC형으로 설계해서 이 퇴직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 기관연합의 기금형 퇴직연금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사회복지 공제회에 일괄 위탁하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그 공제회에서 그 전체 그 금융기관 운영기관과 이제 그 상품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을 일괄 위임받아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퇴직연금 이제 여기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회원으로서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뭐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이러한 그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하는 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 공제에는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그 연금 급여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복지 공제회는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감독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고 퇴직연금 운영과 개선과 관련한 퇴직연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연기금 자산 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준용해서 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수료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복지 공제회가 하는 만큼 다른 타 금융기관과 달리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하고 나머지 운용 실적이나 회원 부담금이나 운용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연금 수령 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수수료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운영한 부분을 다시 이제 좀 더 높은 퇴직급여 연금
연금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이제 퇴직연금을 설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세 체계의 경우에는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EET 방식,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세액 공제를 하고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부담분도 경영 비용으로 손비 처리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 과세 이연이 되지만, 그리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이 되지만, 그 다음에 연금 소득과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EET 방식이 이제 그 세금 과세 체계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 퇴직연금을 주관하도록 이제 설계된 그 사회복지 공제회가 어떤 그 이제 수권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그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인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지 후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제회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장기 저축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건 1,183억 원을 장기 저축급여로 해서 재산 형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의 단체 상해 공제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명에 대해서 28억 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돈에 대한 수탁급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건에 대한 2,294억 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이나 화재 등에 대한 그 일반 공제 보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600개소가 여기 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서 일반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이 공제회는 지금 재무 건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지원 없이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잉여금은 218억 원, 그다음에 자산은 4,90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무 건정성의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RBC 기준도 지금 보험업법이나 금융감독원의 100%, 150%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28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50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퇴직연금이 이제 도입되게 되면 그걸 주관하고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충원하면서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자산 운용, 투자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제 전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체계에 맞게 조직을 좀 이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로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신 분은 6분입니다. 그래서 각 한 분당 한 1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원래 우리 지금 지금 이 계획표 잡힌 대로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규 사무총장님부터 해서 6분이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사회복지공제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이신 신용규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용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토론 주제가 저는 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매우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이 금융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분석적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토론하거나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 사협회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회복지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공제가 퇴직연금 이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여담 받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대선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요. 저희 사회복지 사협회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계가 대선 정책으로 이 퇴직연금을 사회복지 공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백선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책으로 제안을 했고 그 유력 후보 한 분께서 그걸 이제 받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협약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 공약집이든 아니면 국정과제든 어딘가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져야 이게 실천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그쪽 후보 측의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간의 좀 충격을 받은 거는 이제 그분도 복지계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 공제가 퇴직연금을 운영할 만큼의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역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석 교수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제가 5천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14년 동안에 아주 무탈한 그러한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공제에 대한 존재감이나 또는 뭐 신뢰성 이런 것들에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 공제의 역할 또 이 안에서 특별히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구체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석 교수님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100%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현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에 관한 논의인 겁니다. 이제 먼저는 이 과연 퇴직연금이 보수의 보전 혹은 또 임금의 보전 또 처우의 개선 이런 관점에서 지금보다 얼마나 더 긍정적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수익성이 지금 현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에 비해서 높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과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저도 월급 소득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가입하라고 할 때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 예컨대 국민은행, 우리은행하고 비교할 때에 거기 빼서 공제를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보면요. 그거의 기준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심이 들거나 그것이 불안하면 아마도 유인 효과가 매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위 시장에서의 공제가 타 금융 상품들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같은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가 이길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영리성을 추구하는 조직들에서 운영하는 것들인데 공제에는 그 공익성이 매우 강한 조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인 효과를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 안정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부정적 의미의 개입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정부의 지원 같은 것들이 담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좋은 사례가 앞서 석 교수님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인들의 공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 2천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이 결정적으로 과학기술공제가 활성화되었던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퇴직연금 논의에 있어서 핵심은 법적으로 뭔가 보완하고 장치를 만드는 문제는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로비도 하고 활동해서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운용을 자생이 가능하냐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비전문가로서의 좀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 공익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돈 버는 사람들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공제가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 수익이 사회복지 현장에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그것이 공익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공제가 우리는 공익적이야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고 예컨대 감사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다든지 소위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져야 현장에 그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뭔가 유입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뭐 구체적 대안들은 어쨌든 이 사회복지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뭔가 이 사회복지 시설 관련된 뭐 무슨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유치한 생각인데요. 과거에 그 몇 가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안착이 안 될 때에 안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썼던 방식이 뭐냐면 사회복지 시설 평가할 때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물론 논란도 많았습니다만은 있었습니다. 뭐 그런 형태의 뭔가 좀 나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얘기는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인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공제가 안정성 있게 공익성을 유지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아주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사회복지 사협회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에는 각종 협회 중심으로 정책과 이 방향들이 제시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협회들과의 강고한 연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활성화의 방안도 찾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된 뭐 우리 복지부의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규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그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에 앞서서 걱정도 말씀하시고 또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최종환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관장 최종환입니다. 저는 협회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90년부터 일을 해서 지금 올해로 36년째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거의 40년을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정년퇴임 4년을 앞두고 가만 돌아보니까 참 보람은 많이 느꼈지만 사명의식도 많이 느꼈고 보람을 느꼈지만 과연 남은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90년에 대학을 2월 달에 졸업하고 현장에 나올 때 이런 얘기가 자주 섞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므로
둘 중에 하나는 와이프를 학교 선생을 잘 꼬셔서 장가를 가든지 약사를 부인으로 좀 맞이를 하든지 이래야 가정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개선이 됐을까? 제가 봤을 땐 별로 개선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이 후배들이 떠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복지부에서 그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지침을 새로 내려 보내주셔서 전문 인력을 뽑고 있는데 뽑혀지지가 않아요. 저희만 안 뽑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우리 유사한 장애인 복지관의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다 같이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돌봄의 국가 책임제. 지금 당장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돌봄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이 법을 만들고 정책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이 일을 과연 누가 할 건가? 이거부터 고민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께서 또 우리 협회, 사회복지사협회와 공제회와 함께 이 오늘의 토론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현장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제가 이 말 저 말 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만회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정리한 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이 급변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현장의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서 금문 백선희 국회의원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의 발빠른 대안 논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발제를 해주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석재현 교수님의 구체적인 언급과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최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을 주로 하는 현장에 근무하며 불안정한 현실을 뒤로하고 사회복지계를 떠나는 후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이 외로이 사명을 지켜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명을 다해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들에게 최소한의 국가적 지지체계 마련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 인식을 넘어서 그들의 열악한 처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아까 신영규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책 제안을 하러 어느 정당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열악한 임금 얘기해봐야 감도가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최저임금에 10만 원 정도 더 되는 게 사회복지사 1호봉이다.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미래가 담보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더 이상 사명에 의존해서 우리 사회복지를 하던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 된다. 복지 영역별 관점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복지국가로서 노력하고 있는 나라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 위기 대응,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청소년 돌봄, 보통의 삶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 지원, 자활 관련 돌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 침해 돌봄, 노년 사회 활동 등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돌봄 관련 사회복지인들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빠르게 급변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영역과 돌봄 관련 인력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 소속된 돌봄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아직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기준점을 공무원 보수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본급여의 급여 체계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공공, 민간 영역 모두 국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공공, 민간 영역을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을 한번 보시자고요. 교육이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평준화가 되기 이전에 난립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미신고 시설처럼 고등국민학교, 전수학교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됐는데 그게 평준화가 되면서 공교육 체계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교육이. 그래서 사립학교를 민간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도 우리의 공교육 체계이죠. 그분들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대우를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제정을 해서 공무원에 준하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눈여겨보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민간 부분에서 공공성을 위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리후생, 연금 등 여러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처우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처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금제도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인의 처우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공적 체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비교하면 급여 수준, 공무원연금 혜택을 적용받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비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인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과 민간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민간 영역 사회복지인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입액이 적어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일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복리후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인 만큼 수행 인력이 민간 소속인 것이지 활동 서비스는 공적 영역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면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사회복지 인력의 이탈 방지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도 연금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발제자께서도 또 신영규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종사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넷째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전선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인들이 자신의 노후조차 대비하지 못하는 구조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인들이 처한 불안정한 노후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 실현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들이 중도에 이탈하는 것 자체가 복지국가 실현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퇴직연금 제도를 빨리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 종사하는 복지인들은 높은 정신적, 신체적 노동 강도를 감수하면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힐링과 그다음 정신적 치료 이런 것들을 각 협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일회성 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구체적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전문 운용 기관으로
현 사회복지공제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신영규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공제회는 인력도 많이 보강하고 전문성을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에 대의원 총회에 갔더니 이 전문 투자 전문가가 2분 정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6천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는데 너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확대해야 된다.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종사자들에게 연금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을 할 때 이거 반드시 좀 집어넣고 교육했으면 좋겠다. 퇴직연금 제도가 일부 집단의 특혜가 아닌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장 장치로서 운영되도록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성을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끝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국민과 같이 사회복지인들은 정년과 노후를 맞이합니다.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수준의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사회복지인을 위한 처우 개선, 복지 처우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리후생을 넘어서 국가복지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넘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책임의 일환이기에 적극 추진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법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제도화, 재정 분담 체계, 신뢰에 기반한 운영 시스템,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설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영역과 우리 사회 공공 영역의 근간을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 영역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 개선과 노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버금가는 사회복지법인 연금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발제문에 소개된 과학기술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참고해서 우리 수준의 퇴직연금 제도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회복지인의 40년을 근무한 최종환 관장님께서 사회복지인 입장에서 이 노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 중에 하나로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그 사학연금에 준하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연금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음 토론자로는 우리 그 과학기술인 공제회 20년 전에 설계할 때 설계에 참여하셨던 RNA 애널리틱 금융 아카데믹 서정수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RNA 애널리틱스 서정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마련해 주신 백선희 의원님, 박일규 회장님, 김용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연금 제도의 3가지 핵심 요소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동향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첫 번째, 기금 운영의 수익률 제고이고, 둘째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 셋째는 지배구조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 씨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 운영 제도는 22년 9월에 도입되어 가지고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먼저 기금 운영 수익률 측면을 살펴보면 일단은 앞에서도 다른 토론자들 말씀하셨지만 기금 운영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제도의
운영기관을 선택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3년 사회복지공제회 설문조사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59% 이상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향이 있다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높은 수익률과 저렴한 수수료를 꼽았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현행 제도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설립 이후 연평균 6% 이상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23년은 7.2%, 24년은 5.89%였고 근로복지공단 3년에 이제 시행은 되었지만 푸른 씨앗일 경우 23년이 6.97%, 24년이 6.52%였습니다. 반면에 민간 퇴직연금은 24년 기준으로 과거 5년 기준일 때는 2.35%, 10년 평균은 2.07%로 2% 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인 공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을 기금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또 자산운용의 전문성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전략 체계 구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현재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 3천억 원이 조성돼 있으며 푸른 씨앗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10%, 또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의 주된 원인은 개별 근로자의 금융 이해력 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의 운용으로 수익률이 낮고 또 중간 정산을 한다든지 해서 적립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용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산 운용에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높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신규 가입을 촉진하거나 기존 가입자가 IRP 같은 본인의 어떤 부담을 내기 위해서 유인을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공제회 퇴직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및 영착률을 위해서는 정부 재원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 재정 지원 상황을 보면 부담금 지원으로서 올해 기준 월 평균 273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면 거의 수익률이 10% 이제 더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푸른 씨앗은 0.2%, 가입자는 0.1%로 책정하고 또 도입 23년 4월 도입부터 5년간은 수수료를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도 이런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 이쪽에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현재도 발제자의 설문에서 보셨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의 가입자가 2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어떤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제도의 유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 유연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공제회가 훨씬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적합한 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23년 설문조사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평균 경력은 10.5년이고 평균 2.5회 이상을 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직 시 대부분은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IRP 계좌로 이제 이전하고
물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금 이제 그 근속 기간 동안에는 푸른 씨앗에 들어 있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IRP 계좌로 또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공제회가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된다면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뭐 가입 시부터 또 퇴직하고 또 쉬다가 재가입하고 또 나중에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하나의 계좌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뭐 퇴직금에 이제 중간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중간 정산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우리 이제 공제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가지고 적립금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이 그 퇴직금이 소진되지 않게 어떤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연금 수급 방식에 있어서도 경직되지 않고 연금을 어떤 그 수급자의 재정 상황에 맞게 연금을 점진적으로 나는 뭐 그 증가하는 체증형으로 받고 싶다. 아니면 저는 초기에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적게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받고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낮게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30년 보증 일정 기간을 보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뭐 그 종신형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뭐 제도적인 설계는 전문가들이 하면 되니까 이런 장점은 우리 공제회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배 구조와 이제 신뢰성, 뭐 독립성, 투명성 이런 부분인데 뭐 근로복지공단 같으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라 마찬가지고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저희도 지배구조 측면을 갖추기 위해서 감독 체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리하에서 뭐 그 기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복지공제 내 지금도 그 지배구조가 돼 있지만 대의회의라든지 이사회 또 가입자 대표들이 이제 참여해서 투명한 어떤 그런 그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외부 감사, 뭐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그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공제회의 현행 이제 그 기존 공제 사업과 분리해서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재무적 독립성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이제 서로 이제 뭐 손실이 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월을 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연금 분야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운영 내역 이런 데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시해가지고 또 그 시장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이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때 개선 방안으로 지금 이제 퇴직연금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현행 이제 개별 그 근로자에 맡겨놓으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같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논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푸른 씨앗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현행은 이제 30인 이하에 대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뭐 50인이라든지 100인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입법화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사회복지
공제인을 위한 퇴직연금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신속하게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제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하튼 뭐 저는 사회복지인하고 사회복지 쪽은 잘 모르고 우리 김영하 교수님과 이제 그 공제 쪽하고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연금 쪽에 같이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하튼 뭐 우리 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 제도가 정부 재원을 최소한 그 근로복지공단 수준 이상은 그 재정 지원이 되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그 제도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인 거니까 그런 걸 얼마든지 뭐 이제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그런 측면도 뭐 그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입법화 과정을 잘 하게 되면 좋은 설계가 되고 해서 정말 그 사회복지사가 체감할 수 있는 노후 보장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그 직역형 모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가 또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저는 세제 전공 전문가인데요. 오다 보니까 실은 세제는 여기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토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 세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퇴직연금이라는 걸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 그 다음에 그 고령 빈곤층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연금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공적연금,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원, 사립교원 사학연금 이런 게 이제 공적연금이고,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이 위에 올라가고, 그 위에 또 개인적으로 드는 개인연금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은 두 번째 있는 퇴직연금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그 기업의 내부에 사내에 적립을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겨버리면 퇴직금도 다 날려버리니까 실제 정부에서 어떤 걸 장려했냐면 외부에다 적립을 하라 해가지고 생긴 게 DB, DC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DC형이 실제로 더 실무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DC형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변동 때문에 더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적립하고 가입한 그 상품이 상당히 잘 되고 있으면 추가로 더 가입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봐서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라는 어떤 직업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급여가 낮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실은 사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 자격증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전문 자격증에 있어서도 뭐 조금 더 소득이 높은 그런 자격도 있지만 이건 정말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급여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은 정부가 나름대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복지사라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분들이 안 하면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물론은. 그래서 이 일들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아까 규정을 잠깐 보니까 공무원들 그 어떤 페이 수준에 맞춘다는 실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요 기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신영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실제로 다른 어떤 그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을 거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네들의 어떤 사익 추구, 영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저는 조금의 어떤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뭐 모든 어떤 직역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긴 힘들겠지만,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사라는 이러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지원을 통해서 이 어떤 퇴직연금에 대한 실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이 텍스 문제는 정말은 이걸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요게 우리가 여기서 운용하는 이 연금이 입법화되어서 일반적인 연금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돼야 실제로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보는데, 이 연금에 대한 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 우리가 처음에 연금을 불입할 때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기여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냥 불입해버리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가세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혜택을 안 줬기 때문에 가세를 안 했었는데, 요즘은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게 소득세제 안에서 연금소득이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지금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하고 뭐 이런 세액공제나 이런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혜택을 주고 나중에 연금소득 가세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에 대한 가세하는 구조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정 카테고리 안에 연금의 어떤 그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혜택을 볼 것이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더 앞서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텍스 문제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실은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분들이 향유할 수 있을 만큼 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일반적인 그냥 이걸 만들면 우리가 다 그럼 행복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이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되고, 좀 더 받는 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정부 지원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국회의원, 우리 백선희 국회의원께서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오문성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제 지원 이런 부분은 제도가 개선되면서 같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지금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금 그동안 이제 두 분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인 관점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인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맹희 경향신문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명입니다. 지금 김영하 교수님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금 여기 저는 일단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발제장이 섭 교수님도 계셔서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면 지금 저희 토론회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인데요. 그러면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백 의원님께서 총평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것과 발제문에 있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 안전판 역할을 지금 약간 하는데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모든 노동자의 노후에 대해서 사회 모두가 책임지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뭐 여러 번 지적되고 문제제기 많이 됐지만 그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아직 뭐 개선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요. 이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일할 때 이제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또 향후 이제 노동력이 상실돼 있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해서 새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또 이런 점에서 지금 발제문에 있다시피 공제회의 문제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공감합니다. 또 지금 보면 다행히 열악한 그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에 비해서 그 사회복지기관에 퇴직연금 가입하실 때 발제문에 보니까 이제 91.1%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의 그 가입에 대한 사각지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뭐 사회복지공제 같은 곳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기준이나 이런 데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기관 간 경쟁이 이뤄진다면 뭐 결국에는 수익률이 좋고 아까 그 신용규 사무총장님께서 경쟁력 말씀하셨는데요. 뭐 가입자나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 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노후자금 기능할 수 있도록 수익률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물론 따져야 되는데 결국에 저는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인 기금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노동자나 이런 뭐 종사자 가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안한 노후에 이 작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입률을 높이는 데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공제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뭐 일반 그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기업의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서 그 가입률이 낮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후 소득 보장이 더 절실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퇴직연금 가입률이 오히려 더 낮은 이제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전반적인 뭐 저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우리가 퇴직연금 만들 때도 사실 노동계가 주도권을 갖지 못했고 현재도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금융권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약간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뭐 공제회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한다면 이게 또 현실에 부합해야지만 여러 가입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가입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연금성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저는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 말고 일반 뭐 기업이나 이런 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퇴직금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이제는 뭐 자기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게 뭐 결국 우리가 본인의 노후가 걱정되지 않아서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주택 마련이나 자녀, 뭐 결혼 자금 등 여러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써버리는 경우가 빈번해서 사실상 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벤치마킹 하신 이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하는 퇴직연금의 경우도 보니까 중도 인출 건수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그 이후 한 5년간 해서 한 1.7배 이상 1.7배 정도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역시 큰 이유는 주택자금인데 지금 내 집 마련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이유를 이걸 좀 피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회복지 종사자들 같은 경우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 도입은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퇴직급여 이 적립금이 너무 적으면 사실상 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금 보다 정교한 퇴직연금 설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립금 규모가 작거나 뭐 퇴직금 뭐 가입이 뭐 적립금이 작은 가입자인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중도 인출 같은 경우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뭐 초기라도 어떻게 일시금을 허용한다든가 뭐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이런 장치들이 좀 마련돼야지만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 부분까지 가능한 건지는 이 제도위원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직률이 되게 높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기관에서 계속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퇴직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든가 하면 약간 그 적립금이 쌓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제도 마련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 지적해 주셨지만 이 퇴직연금 운영을 이제는 공제에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에 이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연금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서로 다 신뢰가 쌓여야지만 퇴직연금 가입률도 되게 높아질 텐데요. 그래서 연금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하고 여기 발제문에도 여러 제안을 해주셨던데요.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운영 방식을 좀 투명하게 하고 운영기관의 그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 퇴직연금 가입률 되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회복지인을 위한 퇴직연금 지금 뭐 이제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려고 정부와 국회 또 여기 종사자들 다 나서신 것 같은데 결국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고 복지 종사자들이 가장 좋은 제도를 설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명희 노설위원께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지금 5분 지금 토론을 진행했는데 5분 토론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금 재정 과장도 얘기하셨고 국민연금을 재정 또 하셨던 우리 김지현 과장님, 복지정책 과장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복지정책과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저 연금 정책과에 있었고요. 네. 재정 쪽은 사실 이렇게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험은 있긴 한데요. 우선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 참여해서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복지부 공무원으로서 늘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지부 공무원들은 늘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약간 마음의 빛 같은 게 잠재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로 정책을 만들지만 결국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최 관장님께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이제 조금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글을 항상 썼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또 이런 건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텐데 현장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을 이제 계속 이제 겪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제가 이제 아동정책과장을 또 했었는데 그때 보면 되게 했던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되고 싶은 일은 첫 번째 꿈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 정말로 크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하니 지금 우리 관장님이 30년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고 퇴직을 앞두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그 맺힌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냉철한 마음으로
이 사회복지 인력이 얼마나 더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고 고령화가 될수록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늘어났고 또 더 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그 인력을 유지하고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그 시설 종사자만 봤을 때도 21년부터 25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었더라고요. 21년이 25만 명, 25년이 48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2배가 늘었고 어떤 추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030년이니까 사실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5년 후까지 최대 58만 명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가 우리가 어떤 처우를 가지고 이 직업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말 심각하게 이것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부에서는 임금 가이드라인 대표적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 그 처우 개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지난 9월에 건익지원센터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해오고 있고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챙기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가 지금 맡은 일, 정말 이 중요한 일,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챙겨주는 그런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연금이든 어떤 노후의 안전망 같은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주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되게 정책 패키지를 다 묶어서 좀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더 연구를 해보고 잘 살펴보고요. 이게 사실 공론의 장에서는 그 역사를 보니까 2012년도에 법안이 하나 나왔었고 그때 한번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된 계속 논의됐던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오늘 석 교수님이 주신 그 패키지적인 어떤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다 토론자분들 다 한 분 한 분 다 좋은 코멘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일규 회장님께서는 이 공제의 역량이 충분한가, 이 역량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서정수 원장님께서는 그 푸른 씨앗 사례를 보면서 어떤 그 정부 지원의 규모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라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받아서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그 열심히 이 우리 사회복지인 분들께서 지금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 시원하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현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6분의 지금 토론은 진행됐습니다. 이제 플로어에 계신 오늘 지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토론에 계신 분들의 또 말씀을 좀 몇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봉제 대의원으로 계셨던. 지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도 복지부에서 왔지만은 사회복지사들의 본인들의 문제는 사실상 공제에 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복지부는 그야말로 그 복지사들이 지금 이 지자체에 종사하는 그 요원들 일을 다 하는데 24시간 아주 그냥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그 시설에 그 의료방송이 있어서 편성 책임자로 올라왔는데 사회복지사는 지금 옛날에 같으면 죽을 때 같은 사회복지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시설에 들어가야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해요. 그러니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하려고 생명재단이라는 데를 내려갔더니 법인 시설인데 봉급이 200만 원이 깎였어요. 8년 동안 내가 지금 15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시설에 200만 원 넘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지자체 그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거를 제가 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인데 우리 산하에 2만 3천 개밖에 요양원이 없습니다. 그럼 2만 3천 명밖에 복지사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설당 요양사들이 10명씩 있으니까 그 요양사들까지 포함하자 그러면 23만 명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가공무원인 경찰보다 국가공무원보다도 5만 명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복지부에 가가지고서는 시설 그 봉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금에 해당되도록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80만 명이나 되는데 국가공무원은 5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보험이 과학기술인 또 산업기술인 사보험이 있어도 국가 당시에 시작할 적에 국민연금과 이 사보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려웠는데 지금 경찰경제원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 사보험이 있어요. 그 공무원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공무원 연금도 받는다고. 그럼 오늘 김용화 전문 이사장이 오셔서 지금 시작됐는데 이 토론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의원께서 법 개정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권부천 사무총장께서 3천억을 맞는데 이명박하고 박근혜 때 시드머니 500억을 주기로 시작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이게 그야말로 사회복지사 협회 사무총장님께서 오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공제에 와서 데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복지부도 그냥 자기 자식들인데 그냥 돌봐주지 않고 지금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생들은 다른 데 가면 봉급을 많이 받는데 자꾸 이직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협회 기관들이 공동이 생긴 저가야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문제는 꽁을 잡는 게 매인데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 가지 의견도 좋지만은 법 개정이 중요해요. 두 분들이 해서 법 개정을 해서 예외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3천억으로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전문가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법 개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토론회가 열렸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고 해서 내가 참석을 해서 한번 떠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적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었어요. 우리 80만 명이면 개인 사보험이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요양사들이 퇴직을 하면 그 퇴직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10만 원씩을 국민은행에다 저축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9만 원 아닙니까? 그럼 10만 원이 그 시설에서 5만 원 내고 사회복지사들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하든지 본인이 10만 원을 내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사보험이 유지가 돼요. 얼마든지 되니까 법 개정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얼마나 이 사회복지인 대연금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재훈 교수님께서 발제자로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제 토론 과정에서 많이 확인이 됐듯이 이 사회복지인을 위한 퇴직연금이 굉장히 노후 보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는 사실 중간층 이상의 노후 보장을 하는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퇴직연금을 사회복지
인에게 정말 이제 노후 보장에 쓸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복지 공제회가 중심이 돼서 좀 더 사회복지인에게 특화된 그런 이제 퇴직연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조건으로서 적어도 중소기업 거기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이상으로 그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회복지사라는 그 노동의 가치를 잘 인정받아서 이 정부가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뭔가 그 결단이 필요한 그 마중물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마음을 다 모아주신 것 같아서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제도 정책 토론회를 주도해 주셨던 우리 백선희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얼마나 사회복지 현장의 수건 사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나라가 바로 이제 복지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인데요. 제가 스위스에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스위스가 노후가 행복한 국가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연금이 3개의 기둥이 있다. 첫 번째는 국가연금이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고, 세 번째가 개인연금이다. 이 3개가 다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퇴직연금 도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회복지사들의 노후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김영하 이사장님이 제 방에 와주셔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제가 법안 개정안을 바로 마련을 해가지고요. 저희 방에서 준비해서 지금 이제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제가 만들면 국회 이제 입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는 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미 다 넘겼습니다. 넘겨서 그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법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전문가와 그리고 현장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김영하 이사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선희 의원님께서 우리 퇴직연금 정책 토론에도 이렇게 주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입법이 중요한데 그 어원 입법을 위한 지금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 정말 희망적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퇴직연금 제도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청 보장의 아주 중간 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퇴직금 제도가에는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 사례가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인들도 지금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에 그 90%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일시금으로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그냥 퇴직금을 사회적립하고 있는 그 이상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퇴직연금이 우리 그 사회복지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지금 현재 그 처우는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면 나중에 노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연금을 연금답게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됐는데 소득대체율이 43%까지 올라갔죠. 그렇지만 이제는 소득대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소득대체율 44% 이거는 이제 뭐 40%에서 43%로 우리 올렸지만 더 이상 높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연금은 뭐 그 자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고 일단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것 이걸 우리 특히 지금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우리가 이 사회복지 공제에서 하면은 왜 더 할 수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금융기관에 말은 맡기고 있지만 불안해서 다
원리금 보장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보장형은 말 그대로 원리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높아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가 또 감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공제에서는 하이 리턴을 만들면서 그 하이 리스크를 우리 공제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이 리턴을 위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출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공제에서는 지금 한 6천억 정도의 자산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까지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가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또 그 전에도 운용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통해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수익률도 어떤 공제나 어떤 금융기관에 맡길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